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7강 제2편 도시개발법의 소단원 5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행자 등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는 조합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앞에 도시개발자를 넣어주는 거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또 다음 3편에서 배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또 정비사업조합들이 나옵니다. 그거 좀 구분을 하려고 조합이라고 나오고, 또 주택법상에 또 조합이 또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나오고, 시험 문제 할 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항상 시험 문제는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에서 뭐 이러면서 조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조합, 도시개발법에서의 조합은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조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자, 7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 자기들이 약속한 이 조합의 정관이 필요하고, 이 정관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뭘 하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채워야 됩니다. 뭐냐면 인가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 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가 찬성해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각 토지 소유자, 숫자입니다, 이번엔. 토지 소유자, 숫자,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이 도시개발 조합 만드는 걸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루어져야 이 토지 소유자 7명이 누구에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 또 기억 안 나죠? 자, 한번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두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뭘 한다? 조합을 설립을 인가해달라고, 조합 설립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인가 신청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 동의서 포함해갖고.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인가를 받으면 설립을, 그래서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왜 이게 바로 인가가 나오냐면,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냐. 이 사람들이 시군구청장에게, 자,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시군구청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지정 제안을 해요. 지정 제안. 그러면 지정 제안 받은 시군구청장이 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합니다. 지정 요청을 해. 그래서 지정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으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 조합을 꾸려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다 사전에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이러한 서류를 포함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해줍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은 뭐 해야 되냐. 자,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조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조합은 그냥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죠.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합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등기하면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은 법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조합은 기본적으로 공공조합이 되는 겁니다. 공공조합. 법인이라는 얘기죠.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하고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조합원은 이 조합원은 다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그리고 이사,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하고, 조합의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이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는데, 조합의 임원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도시개발 조합의 직원을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조합과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주의할 게 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설립인가 신청한다. 근데 신청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하나 요 인가 요건으로서 첨부 서류는 뭐가 필요하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AND에 AND. 또는이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도시개발조합의 내용이고, 이 도시개발조합을 왜 설명을 했냐면 도시개발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가 토지 소유자, 6번째가 도시개발조합인 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시 계획,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이 되면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는 지정이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시 계획, 구체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시 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요. 반드시 부합돼야 되고, 이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물론 실시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뭐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실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면, 자,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실시 계획. 자, 시행자가 이걸 만들면 이 실시 계획을 인가, 즉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실시 계획대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인가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인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사람들, 지도시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실시 계획에 대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인가 신청. 자, 이 인가 신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인가 신청했다고 인가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절차가 있어요. 자, 그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인가를 본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작성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시행자가 따로 있으면 이제 인가 신청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실시 계획이 나오면 바로 인가 또는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견 청취를 먼저 합니다. 이 경우에 지정권자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 자, 인가 신청이 나오면 의견 청취를 듣습니다. 그 지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면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겁니다. 이 실시 계획이 나왔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들어요. 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인가를 했어. 자, 인가를 하면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정권자 혼자 나 인가했어 이게 아니라 알려야 돼. 항상 공적인 거기 때문에 인가를 했으면 고시를 해야 돼요. 고시 공고해야 알린다. 고시.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면 돼요. 그렇게 고시하면 되고, 대도시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보,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다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고시도 하지만 또 공람, 이 서류를 누구에게나 다 보여줘야 돼. 그래서 대도시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람을 직접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는데,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구청장들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하게 되면, 자, 고시를 했으니까 인가가 된 거예요. 인가가. 그러면 그 인가된 대로 시행자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준 거 아니에요. 고시하게 되면 이 고시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내용들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는 걸 봅니다. 비록 실시 계획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정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공고된 그 지형도면이 있다면 그 지형도면 고시는 이제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인허가 역시 의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법에 따른 그 전용 상수도 설치 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 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점용 및 사용 허가 등등등 다 허가 또는 인가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실시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이 실시계획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9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업의 명칭부터 해갖고 명칭, 두 번째는 사업의 목적,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연정, 네 번째 시행자, 다섯 번째 시행기간, 여섯 번째 시행 방식, 일곱 번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내용, 등등등 해갖고 아홉 번째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다 실시계획안에 집어넣어서 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실시계획이 마무리되고,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 지정권자인 시도시장이나 대도시장, 국토해양부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정권자가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뭐 한다? 감리자를 지정해요. 감리자. 그 감리하면 감독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했나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자를 지정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공사비가 100억을 기준으로 100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100억 미만인 경우, 자, 그러니까 100억을 포함하는 거예요.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 감리를 해야 돼요. 이 감리자가 책임 감리를 해야 되고,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 감리를 합니다. 시공 감리. 그걸 제대로 공사를 했나 안 했나, 그 공사에 대한 것만 감리하고, 책임 감리는 전체적인 걸 다 감리를 한다는 겁니다. 시공 감리 포함해서. 자, 그리고 감리자가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냐면, 감리자는 제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나 안 있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 제대로 하고 있을 때는 말할 게 없어. 그냥 계속 하라고 하면 되니까 제대로 안 할 때가 문제야. 즉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때, 위반사항, 자, 법률에 규정대로 안 한 어떤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시정하라고 통지해야 돼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시정통지, 시행자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어, 시정하시오.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리자가 지정한 대로 시정 조치를 해야 돼. 만약에 시행자가 그렇게 불만사항이야, 아니 제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시정 통지를 했을까?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공사는 중지해야 돼. 설사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자, 그리고 그 시정통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위반사항이 있다, 내가 시정통지를 했다라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정권자에게, 자기를 지정할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 보고 의무가 있어. 보고 의무. 즉 7일, 이 위반사항을 시정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시행자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이걸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 사람 혼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 지정은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했지만 월급은 어디서 나온다? 돈은 또 여기서 나와요. 돈은. 이게 참 아이러니야. 참 공사 감리비, 감리한 사람의 감리비를 이 사람이 줘요.
그러면 감리자가 지정한 지정권자의 눈치도 보겠지만 이 시행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감리자 감리를 지정권자가 주면 이 사람이 아주 칼같이 감리하겠지. 근데 이쪽에서 돈을 주니까 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감리도 지금 우리가 받고 어떻게 그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 시행 방식,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에요. 시행 방식.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에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세 번째는 1, 2, 세 번째는 1과 1을 플러스하는 거.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혼용 방식. 제일 중요한 거는 환지 방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단어를 따로 해서 배우고 오늘 수용 방식,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을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수용하고 사용 방식은 뭐냐면 이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도시개발이 집단적으로 조성하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자본이 많을 때는 직접 돈 주고 다 사면 돼. 그리고 개발하면 돼요. 제일 간단하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이 단점은. 환지 방식은 돈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바로. 대부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국가도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쓸 때 다 빼고 나면 몇 푼 안 남아요. 살림살이가. 그래서 대부분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용 사용 방식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고, 혼용 방식은 이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1번하고 2번을 쓰는 경우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 혼용 방식 같은 경우는 혼용 방식 그 둘이잖아요. 지금 1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2번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1, 2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정확하게.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100% 해야 되고, 각 사업지구, 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지구, 환지 방식으로 하는 지구로 구분을 해갖고, 각 사업지구에서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같은 게 들어갈 때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계산을 할 때.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이거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둘은 구분해서 기반시설 비용 설치 부담 비용 역시 구분해서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그 대지로서, 대지 전체 대지입니다. 대지로서 효용 증진하고 공공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 같은 거를 교환, 분할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환지 방식을 합니다. 원론적인 거고, 두 번째 게 중요해요. 사실은 두 번째 이건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그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워낙 비싸. 도시개발 구역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비싸. 현저히 높으니까 수용 사용 돈 주고 보상금 주고 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야. 일회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환지는 뭐냐면 땅이 있으면 땅의 소유권을 A 땅하고 B 땅이 있으면 땅의 소유권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네 거 내 거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도시개발 구역의 땅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소유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필지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걸 도시개발 구역을 하면 막 도로도 나고 뭐 이렇게 정리가 딱딱 되면 예를 들어 A 지역에 있는 땅을 B 이걸로 바꿔주겠다 이런 겁니다. 같은 지역인데 면적의 증감이 올 수도 있고 고대일 수도 있고, 면적이 증가하면 뭐 차익을 청산금을 내면 될 것이고, 면적이 쪼그라들면 청산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청산금을 지불하면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수용은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규모가 작거나 자본이 풍부할 때 하는 거고, 규모가 넓거나 아니면 지가가 워낙 높으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의 이 시행 방식 세 가지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데 주로 바꾸는 내용은 돈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행자가, 자, 공공시행자, 공공부문 시행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추천기관, 공공기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행자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1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다가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네, 기준은 이따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이 기준에 따라서 뭐를 바꾼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2번으로 바꾼 거. 돈 조금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 두 번째는 공공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역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야. 간단해. 자, 세 번째는 그냥 시행자, 모든 시행자를 다 포함하는 거야. 자,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3번으로. 즉 수용 사용 방식보다는 혼용 방식이 돈이 덜 들어갑니다. 왜? 환지 방식이 반은 들어가 있으니까. 즉 1번을 2번으로, 3번을 2번으로, 또는 1번을 3번으로 이렇게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어떤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뭐냐면 간단해요. 지가 상승이 돼갖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중에 지가가 상승한 거야. 그래서 지역개발 여건이 변화가 왔어.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방식, 처음에 지정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럴 때 다른 시행 방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른 요건의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환지 방식 또는 이 환지 방식이 들어가 있는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을 좀 덜 들여서.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시행자 및 실시 계획 등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공법 제17강 도시개발법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시행자 및 실시 계획 등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